조선시대에는 학원도 과외도 없었을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도 족집게 과외 선생이 있었고 지금의 기출문제집 같은 유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잠을 쫓으려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했던 조선의 학생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서울대보다 가기 힘들다는 성균관에 들어갔을까요? 공부에 미쳤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독한 공부법과 그 시절에도 존재했던 충격적인 사교육의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한민국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갑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수능을 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비로소 숨을 돌립니다. 20년 가까운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5살에 서당에 갑니다. 서당은 조선시대 학원입니다. 사교육기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훈장을 모셔오거나 부자 양반이 독선생을 초빙했습니다. 학비도 냈습니다. 쌀이나 땔감으로요. 이것을 강미라고 불렀습니다. 8세에서 15세가 되면 향교에 갑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세운 관립학교입니다. 전국 329개 지역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정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큰 고을은 90명, 작은 고을은 30명. 서울에는 사부 학당이 있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각각 학당이 하나씩. 정원은 각 100명. 오늘날 특목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과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갑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서울대학교입니다. 정원 200명.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대과.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33명만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것입니다. 합격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관직에 나아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 2026년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서당, 향교, 성균관, 소과, 대과, 관직. 1526년 조선의 시스템입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학생들은 평균 20년 걸립니다. 1526년 학생들은 평균 30년 걸렸습니다. 5세에 시작해서 35세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887년 가을, 개성 별시 문과 시험장. 83세 노인 박문규가 앉아 있습니다. 주위 수험생들은 모두 그보다 50년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놀란 눈빛. 박문규는 40세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3년간 매달려 왔습니다. 수십 번 낙방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수만 편을 외우고 밤낮으로 경서를 읽었습니다. 83세 마지막 도전입니다. 시험관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10m에 달하는 답안지가 빼곡히 채워집니다. 며칠 후 방이 나붙습니다. 병과 합격자 명단에 박문규의 이름이 있습니다. 83세, 조선 과거 역사상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고종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83세에 급제하다니. 파격적으로 정삼품 당상관직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종이품으로 승진했지만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공부에 바치고 1년을 관직에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반대편에는 15세 소년이 있습니다. 1866년 별시문과. 이건창이라는 이름의 천재입니다. 조선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벼슬을 받았습니다. 83세 최고령 합격자와 15세 최연소 합격자. 68년의 나이 차이. 하지만 둘 다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같은 책을 외웠습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500년 전에도 사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원이 있었습니다. 입시 지옥이 있었습니다.
남산골이라는 고시촌도 있었습니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10수, 20수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00년대 어느 양반 가문. 5살 된 아이가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처음 배우는 책은 천자문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1000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훈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0번 읽어라. 소리 내어 읽되 몸을 흔들며 읽어라. 아이는 앞뒤로 몸을 흔들며 천자문을 읽습니다. 리듬을 타듯 소리를 냅니다. 하루 100번씩 읽습니다. 이튿날 훈장 앞에서 책을 덮고 암송합니다. 이것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등지고 앉아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종아리를 탁 아픕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학동들이 웃습니다. 훈장조차 미소를 짓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은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서당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유한 양반이 독선생을 앉힌 경우입니다. 자기 집 자제들만 가르칩니다. 때로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아이들도 함께 배웁니다. 둘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서당을 세운 경우입니다. 마을 모든 아이들이 다닙니다. 양반 자제도 평민 자제도 함께 공부합니다. 셋째, 한문중이 세운 서당입니다. 같은 성씨 아이들만 다닙니다.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4-5개 마을마다 서당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서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비는 어떻게 냈을까요? 쌀이나 땔감, 옷감으로 냈습니다. 이것을 강미라고 합니다. 초학자는 1년에 벼 반섬, 중급 이상 학생은 한 섬을 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훈장은 이것으로 생활했습니다. 서당 교육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강독, 제술, 습자입니다. 강독은 책을 소리 높여 읽고 뜻을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제술은 글을 짓는 것입니다. 시를 쓰거나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습자는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쓰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행서와 초서를 배웁니다. 배우는 책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자문을 뗀 후에는 동몽선습을 배웁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기본 윤리인 오륜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훈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번째로 배우는 책은 명심보감입니다. 여러 고전에서 교훈이 될 명구와 일화를 모은 책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여경이 있다 같은 구절들을 외웁니다. 4번째로 배우는 책은 소학입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학을 다 떼면 사서삼경으로 넘어갑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당 학생은 소학까지만 배우고 끝냅니다. 사서삼경은 향교나 서원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전날 배운 것을 암송합니다. 이것을 일강이라고 합니다. 훈장 앞에서 외우고 통과하면 그날 배울 새 내용을 받습니다. 오전에는 강독을 합니다. 경서를 읽고 뜻을 배웁니다. 오후에는 습자를 합니다. 글씨를 쓰는 연습입니다. 저녁에는 제술을 합니다. 시를 짓고 문장을 씁니다. 밤에는 다음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읽어봅니다. 계절에 따라 배우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사기와 고문을 읽었습니다. 역사책과 옛 문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더위에 머리 쓰기 힘드니까 흥취를 돋우는 시집기로 일과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학과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경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농사일이 없으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해 가지고 와서 훈장님과 다른 학동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축하잔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30년 후에도 여전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줄은, 40대가 되어서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고민할 줄은,
8세에서 15세가 되면 서당을 졸업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향교나 사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향교는 나라에서 세운 관악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향교 설립을 장려한 이후 세종 때에 이르면 전국 329개 지역에 향교가 세워졌습니다. 각 고을마다 향교가 하나씩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 대도호부 목에는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경국대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교에는 종육품의 교수와 정구품의 훈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라에서 학전이라는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습니다. 향교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인 남자는 모두 군대에 가야 했지만 향교 학생은 면제되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농번기에는 방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농한기에는 기숙사인제에 거처하면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향교는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공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사 공간에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동무와 서무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공부 공간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강당입니다. 동제와 서제는 기숙사입니다. 동제에는 양반 자제가, 서제에는 서류, 즉 평민 자제가 머물렀습니다. 서울에는 사부 학당이 있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각각 학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북부는 궁궐이 있어서 학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각 학당마다 정원이 100명이었습니다. 10세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5세에 소학의 공을 이루면 성균관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 학당에는 종육품 교수 2명과 정구품 훈도 2명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관원이 겸직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성균관과 같았습니다. 경학과 재수를 주로 배웠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원이 등장합니다. 살인파가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서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서원은 사학입니다. 개인이나 문중이 세운 학교입니다.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학자를 모시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이 1543년에 세웠습니다. 안양을 모시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퇴계 이황이 세운 도산서당도 유명합니다. 율곡 이이가 세운 자운서원도 있습니다. 서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세기에는 지방 양반들이 서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4-5개 마을마다 서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원도 비슷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전날 배운 것을 훈장 앞에서 암송합니다. 1강입니다. 통과하면 당일의 과제를 받습니다. 오전에는 강독을 합니다. 경서를 읽고 의리를 문답합니다. 오후에는 습자를 합니다. 글씨 쓰는 연습입니다. 저녁에는 당일 배운 내용을 문답하거나 다음날 배울 내용을 예습합니다. 강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매일 실시하는 석강, 열흘마다 하는 순강, 보름마다 하는 만강, 매월 하는 월강입니다. 강에 능숙하면 통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못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거나 꿇어 앉거나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냉수를 마시는 벌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5단계였습니다. 순, 통, 약, 조, 불입니다. 완전히 통달하면 순, 잘 통하면 통, 대략 알면 약, 조금 알면 조, 모르면 불을 받았습니다. 향교와 서원 교육은 과거 준비가 목적이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해야 성균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에 가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대과에 합격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습니다.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에 해당합니다. 성균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종묘 바로 옆입니다. 왜 종묘 옆에 지었을까요? 유교 국가조선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학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공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은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입니다. 제향 공간에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동무와 서무도 있습니다. 전사청과 수복청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강학 공간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강당입니다. 동제와 서제는 유생들의 기숙사입니다. 비천당은 부속 강당입니다. 존경각은 도서관입니다.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6일각은 활과 화살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정록청은 성균관 관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입학 자격은 엄격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생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200명이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하면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문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군역이 면제됩니다.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소과에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27세에 겨우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한 후 다시 공부를 해서 33세에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오성 이항복은 초시에는 합격했지만 복시에서 낙방했습니다. 성균관 입학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균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기재생이라는 특례 입학생 신분으로 입학했습니다. 율곡 이인은 천재였습니다. 22세부터 과거 시험에 9번 응시했습니다. 9번 모두 장원 급제했습니다.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총 9단계입니다. 소과 초시, 소과 복시, 대과 초시, 대과 복시, 대과 전시. 각 단계마다 1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균관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경학과 제술입니다. 경학은 경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서오경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제술은 글을 짓는 것입니다. 시부, 책문, 표전 등을 연습합니다. 공부 강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세자의 서연 일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밤 11시에 취침합니다. 하루 4차례 공부합니다. 아침, 정오, 저녁, 야간에 수업을 받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공부량입니다. 체력 단련도 병행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오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여러 시험을 치렀습니다. 반제, 절일제, 환감제, 관학유생응제 등입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문과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은 말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학과 향교는 점점 쇠퇴했습니다. 대신 서원이 기세를 떨쳤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원의 폐단도 심각했습니다.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양민에게 토색질을 했습니다. 면역의 특전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과거 시험은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소과는 예비시험 성격입니다.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습니다. 생원시는 경서를 시험합니다. 진사시는 시, 부, 표, 전, 책문을 시험합니다. 소과는 2단계입니다. 초시와 복시입니다. 초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합니다. 각각 700명을 선발합니다. 생원 후보 700명, 진사 후보 700명입니다. 복시는 한양에서 실시합니다. 초시 합격자 1400명 중에서 200명만 선발합니다. 생원 100명, 진사 100명입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과가 남았습니다. 대과는 문과입니다. 문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대과는 3단계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입니다. 초시에서 200명을 선발합니다.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합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입니다. 전시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33명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1등이 장원급제입니다. 과거 시험은 언제 치렀을까요? 정기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치렀습니다. 이것을 식년시라고 합니다. 비정기 시험도 많았습니다. 증광시, 별시, 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등입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렀습니다. 왕이 즉위하거나 원자가 태어나거나 왕비를 책봉할 때 증광시를 열었습니다.
조선 502년간 총 848회의 과거가 열렸습니다. 식년시가 163회, 별시가 581회였습니다. 정기시험보다 비정기시험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대과 33명 자리에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서 300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 평균 연령은 34.5세입니다. 문과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4세입니다. 18세기 후반에는 39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혼인 연령이 낮았던 사회입니다. 30 중반이면 자식을 낳아 키워서 곧 아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40대 이상 합격자도 많았습니다.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50대, 60대 합격자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85세입니다. 고종 27년인 1890년에 문과에 합격한 정순교입니다. 박문규는 83세에 합격했습니다. 1887년 개성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15세입니다. 18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건창입니다. 강화도 출신으로 조부가 병인 양요 때 순국한 이시원입니다. 조부를 기리는 별시에서 합격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홍문관 벼슬을 받았습니다. 율곡 이인은 22세에 처음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29세까지 7년간 9번 응시해서 9번 모두 장원했습니다. 답안지 길이도 놀랍습니다. 장원급 제자들의 답안지는 평균 10m였습니다.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가장 긴 답안지는 12m에 달했습니다. 명종 때 식년문과의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율곡 이의의 답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임금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해 조정을 바로잡으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됩니다. 장원급 제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종육품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갑과는 정칠품, 을과는 정팔품, 병과는 정구품부터 시작합니다. 백마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한양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낙방한 선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산골에 머물며 재수, 삼수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고시촌이 바로 남산골이었습니다. 지방 출신 선비들이 주로 묵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씩 서울에 체류했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들을 남산골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낙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낙방자들이 늘어나고 불평이 높아지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한 과거도 실시했습니다. 알성시가 그것입니다. 원래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을 권장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운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남산골 선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교육도 등장했습니다. 양반이 훈장을 초빙하여 자녀를 개인 교습했습니다. 오늘날 과외선생과 같습니다. 전문 수험서도 나왔습니다. 유서라는 책입니다. 주제별로 여러 책의 내용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편찬한 참고서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유서만 달달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문 초집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과거에서 쓴 답안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기출문제집과 같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삼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지 못하고 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중 합숙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10대 중반이 지나면 집을 떠나 동년배들과 절에 올라갔습니다. 경서와 문장을 집중적으로 연마했습니다. 때로는 고을이나 동네에서 과거 준비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을 하고 집안일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택당 이식은 59이 되던 1642년에 자손들을 위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공부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도록 했습니다. 경서뿐 아니라 역사서, 문집, 백가서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달랐습니다.
가급적 수고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전문적인 과거 공부법도 발달했습니다. 정조대 학자 윤기가 전하는 방법은 가장 나쁜 사례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천자문을 가르치고 글자를 이어서 읽게 되면 사략 촉권이나 통감 촉권을 가르친다. 또 맹자나 시경, 국풍을 가르치고 여름이 되면 먼저 당음 절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당음 장편을 가르쳐 오원시와 칠원시, 산문을 짓게 한다. 기본적인 초학설을 익힌 후에 바로 유서와 과문 초집을 통해 과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문적인 수험서로 독서를 대체한 것입니다.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암기식 공부법이 만연했습니다. 표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의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도가 아닌 지름길만 찾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평생을 과거에 매달리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급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성들도 과거 공부하는 남편과 아들을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마다 겨우 33명만 합격합니다. 수십 번 낙방이 보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치고도 못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돈도 바닥났습니다. 남산골에서 굶주리며 공부하는 선비도 많았습니다. 다시 1887년 개성시험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박문규 노인이 왜 83세까지 공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문규는 1805년에 태어났습니다. 순창 박씨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돈과 장사였습니다. 젊어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재물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정신을 채워줄 학문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40년 이상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시 수만 편을 외웠습니다. 근체시에 능했습니다. 청나라 한림동문안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가 청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를 거쳐 80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나이가 어찌. 하지만 박문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3세가 되던 1887년 개성별시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붓을 들어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10m에 달하는 답안지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며칠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병과 합격자 명단에 박문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과 합격자는 보통 정구품부터 시작하지만 박문규에게는 파격적으로 정산품 당상관인 병조참치직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1888년 박문규는 다시 승진하여 종이품 가선대부 용양위호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과거 공부에 바치고 83세에 마침내 합격하여 1년을 관직에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음서 제도도 있었습니다. 정산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차등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시험 없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쉬운 입신양명 통로였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과거 보나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급제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능력만 되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음서로 일단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과거 공부를 계속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시험장 부정도 심각했습니다. 대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미리 써서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관과 친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적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엄격했습니다. 적발되면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갑과 급제자는 화려한 행렬을 했습니다. 백마를 하사받았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한양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원급제다. 장원급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집안에 방을 붙였습니다. 문과 급제 현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조선 502년간 문과 급제자는 총 14,620명이었습니다. 연평균 29명입니다. 전체 양반 인구 대비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502년 고려와 합쳐 936년간 이어진 과거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선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국문, 한문, 사자, 산술, 내국 정략, 외국 사정 등을 시험했습니다. 정치 행정과 실무, 국제정치 등을 평가했습니다. 향공법도 시행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인재를 선발하는 천거 방식이었습니다. 근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유경공원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가 폐지된 후에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329개 향교 건물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로 계승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DNA도 남았습니다. 통계로 본 조선 과거는 놀랍습니다. 총 848회 시행되었습니다. 문과 급제자는 14,620명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연평균 29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전체 양반 인구 대비 극소수였습니다. 긍정적 유산도 많습니다. 능력 위주 인재 선발 제도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양인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방방곡곡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부정적 유산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문제였습니다. 암기 위주 교육이 만연했습니다. 평생 수험생을 양산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현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선 과거는 5세에 시작하여 35세에 합격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현대 수능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 3년으로 15년이 걸립니다. 조선 경쟁률은 수천대 1이었습니다. 현대 명문대는 수십대 1입니다. 조선이 훨씬 치열했습니다. 이건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852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주 이씨 왕족의 후손입니다. 조부는 이조판서 이시원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했습니다. 조선군 장군들이 칼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시원은 이를 한탄하며 양잿물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14세 소년 이건창은 조부의 자결을 목도했습니다. 그해 조부를 기리는 별시가 열렸습니다. 이건창은 15세의 나이로 응시했습니다. 병과 3위로 급제했습니다. 조선 최연소 과거 급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홍문관 벼슬을 받았습니다. 26세에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나갔습니다. 충청감사 조병식의 비행을 낱낱이 들춰냈습니다.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고종의 부름에 못 이겨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갔습니다.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이건창의 선정비가 각처에 세워졌습니다. 고종은 지방관을 보낼 때마다 경고했습니다.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 1890년 한성부 소윤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사람과 일본인이 조선 백성의 가옥과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유권 보호 명목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측했습니다. 국법을 마련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해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갑오개혁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했습니다. 일체의 관직을 버렸습니다.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로 돌아갔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창은 궐문에 나아가 청토복소를 올렸습니다. 왕의 미움을 사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898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강 김택령, 매천 황형과 함께 한말 3대 문장가로 꼽혔습니다. 여한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부식, 이재현, 장유, 이식, 김창협, 박지원, 홍석주, 김매순, 그리고 이건창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문장가라고 불렸습니다. 500년 전 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서당이라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향교라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균관이라는 대학을 꿈꿨습니다. 하루 12시간 공부했습니다. 100번 암송했습니다. 10m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공부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낸 이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장영실의 과학기술, 정조의 개혁정치, 이이와 이황의 성리학, 김정희의 추사체, 정약용의 실학 모두 이 교육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학생들의 공부법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땅은 원래 공짜였습니다. 나라에서 신청만 하면 1500평씩 그냥 나눠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왜 200년 만에 집값이 50배가 폭등하고 임금님까지 나서서 제발 집값 좀 잡아라라고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위조된 계약서가 판을 치고 노비가 주인의 집을 대신 소유하는 차명거래까지 성행했던 조선의 부동산 시장. 서울역사박물관에 숨겨진 12m짜리 부동산 거래 문서가 말해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어느 날 한성부 관리들이 한양 북촌의 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1가구 1주택 규제 위반 단속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저택 주인이 나왔습니다. 여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첩보가 들어왔소이다. 관리의 말에 저택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임대를 준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임대차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세입자 명단에는 중인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집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성부 관리는 계약서만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입자를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김아무개가 맞소?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집의 노비였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주셨고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원래 이 집 노비들이었습니다. 저택 주인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 노비를 중인으로 신분 세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한성부는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한 집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전역에서 양반들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양반들은 집의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한양의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양반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집을 사들였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뒤지자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성종 12년 1481년의 기록입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두 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중종 30년과 3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수도를 개경이 아닌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한양은 완전히 새로 계획된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554만 9천 명 정도였고 한양의 인구는 10만 명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도성은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목멱산, 북쪽은 백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사대문 안의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성안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아래 52방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양으로 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개경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개경은 고려 500년 역사가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반면 한양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궁궐도 없고 관청도 없고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태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도는 정했는데 백성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집터 무상분급이었습니다. 한성부에 신청만 하면 빈 땅이나 2년 이상 방치된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집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조 4년 땅을 나눠준 기준을 보면 정일품은 35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오늘날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40.83제곱미터 정도로 35부는 4929.05제곱미터, 즉 1493평쯤 됩니다. 정의품은 30부, 정산품은 25부, 종구품은 3부를 받았습니다. 신분과 관직에 따라 차등을 뒀지만 어쨌든 집터는 무료였습니다. 다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도성 밖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개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집터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난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성저심리였습니다. 성저심리는 한양 성곽으로부터 사방 심리 바깥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살던 땅에서 쫓겨났는데 세금 제도도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이중구조였습니다. 지방은 전세, 즉 토지세를 내야 했고 군역에 나가야 했고 공납으로 특산품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사는 사람에겐 이것이 면제됐습니다. 대신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를 내야 했고 한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 세금 명목으로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방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었습니다. 신도시 한양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관직을 받은 관리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 장사하러 온 상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종 10년인 1428년 한성부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이 중 도성 안에 9만 7,284명, 도성 밖 심리까지의 6,044명이 살았습니다. 대부분 인구가 도성 안에 집중됐습니다. 도성 밖에는 서대문 서소문 밖에 2방, 동대문 밖에 2방, 남부에 2방 등 6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종 22년인 1440년까지도 전국 인구는 672만 4천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전국 인구가 1046만 9천명을 돌파했습니다. 8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집터 무상분급 정책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토지는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양이 어떤 도시가 될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500년 후까지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급증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이후부터 한양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습니다. 10만 명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도시에 그 몇 배의 인구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이었습니다. 이 세 곳은 사대문 안중심지에 있었고 양반 대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가까웠고 육조거리와도 인접했습니다. 관직에 나가기 편했고 왕실 행사에 참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가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곳 집값은 한양의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비쌌습니다. 특히 인사동은 최고급 거주지였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얼마였을까요? 정구품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습니다. 하급 관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50년이 걸려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정구품 관료의 연봉은 쌀로 환산하면 약 20석 정도였습니다. 50년이면 1000석입니다. 당시 쌀 1석은 은화 1량에서 2량에 거래됐으니 인사동 집 한 채 가격은 은화 1000량에서 2000량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지역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 분할 분양했습니다. 남산 기슭, 백악산 아래, 인왕산 자락이 새로운 개발지였습니다. 이곳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동과 무려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한양이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심각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17년인 1741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어이동 봉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에 집세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나 발령받은 관리들이 세를 들었는데 집세가 너무 비싸서 조정에 하소연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군병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지방과 달리 곡식, 땔감 등 모든 것을 사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집 뒤에 텃밭을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거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180년간 거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1724년 이 집의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당시 쌀 1섬은 은화 1냥에서 2냥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1섬은 약 80kg입니다. 현재 80kg 산지 쌀값이 20만원 정도이니 은화 300냥은 현재 가치로 약 4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19세기 말에는 동전 2만 8천냥을 기록했습니다. 은화를 동전으로 환산하면 원래 600냥이었던 것이 2만 8천냥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2.1%씩 올랐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80년간 47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르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는 서서히 올랐고 18세기 후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개항 이후 폭등했습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말 한양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 규모로 계획된 도시에 그 3배가 사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공급이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 안의 면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양반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양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12년인 1481년 조선 왕조실록에 충격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2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정효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1432년에 태어나 1481년에 죽은 공신이었습니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가구, 시호는 제한입니다. 1455년 세조 1년 12월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단종복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화를 면했고 감찰, 이조자랑, 세자시 강원 필선을 거쳤습니다. 1466년 문과중시에 급제하고 1468년 예종즉위년 10월 동부승지 재직 중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었습니다.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종을 지지하여 성종 즉위 후 1471년 성종 2년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 3등에 녹훈되었습니다. 새 임금을 섬기며 세 차례 공신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드러난 사실은 그가 집을 2채나 소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비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본 것입니다.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는 말은 정효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 다수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효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양반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수도 한양에 사는 권세가나 큰 부자들은 전국 곳곳에 가옥을 소유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은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된 것입니다. 왜 양반들은 집을 여러 채 사들였을까요? 첫째,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놓으면 값이 올랐습니다.
둘째,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세는 매달 들어왔습니다. 셋째,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은행도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투자할 곳이 토지와 가옥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는 멀리 있어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은 한양에 있어 관리가 쉬웠습니다. 넷째, 신분 과시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소유한 것은 명문가의 증거였습니다. 무주택 관리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은 한양에 남기고 본인만 발령지로 떠났습니다. 조정에서 제공하는 관사나 친척집에 기거했습니다. 왜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녹봉 상승률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집을 팔고 사대문을 벗어나면 다시는 사대문 안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값은 매년 올랐지만 녹봉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 후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집값은 2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지방으로 떠나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편지로만 안부를 묻고 명절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신분별 거래 제한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주택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신분은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99칸까지, 중인은 그보다 작게, 상민은 더 작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한 가구가 여러 채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효상이 비난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선영을 지키기 위한 집은 인정됐습니다. 또한 아들이 장가를 가면 분가를 해야 하므로 별도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이 허점을 양반들이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했습니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집은 3가구에서 5가구 몫으로 분할해 임대했습니다.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서 분할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27년인 1751년 한양의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 원래 5부 52방이었는데 5부 43방이 됐습니다. 일견 52방에서 43방으로 9개 방이 감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는 10여 개의 방이 폐지되거나 합병됐고, 반면 인구가 늘어난 한양 북부와 서부 지역의 두모방, 한강방, 둔지방, 용산방, 서강방,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 등이 신설됐습니다. 도성 밖으로 개발이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의 마포, 서강 등지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전체 호의 49.7%, 인구로는 40.6%가 도성 밖 인구였습니다. 세종 때의 도성 안이 90%, 도성 밖이 10%였던 것에 비하면 도성 밖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집세 규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이 집세를 감해주는 정책을 썼던 기록이 꽤 많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정책이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 청원했을 때 조정에서는 집세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집세가 규제되면 차라리 집을 비워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한 수 위였습니다.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분별 거래 제한이 있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다수 구입한 집을 중인들에게 임대했다는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더 대담한 수법을 썼습니다. 자기 집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신분을 면천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노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에 내 이름을 올려야 한다. 실제로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노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천민 신분에서 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채의 집이 중인 명의로 위장 임대됐습니다. 영조 때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영조는 여가탈입 금령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여가탈입이란 여염집을 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반이 서민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 관직자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 산 밑에 막사를 짓고 생활하거나 도성 밖 강변에서 초가를 얻어 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조는 단신으로 상경한 지방 관직자 등에 대해서는 여가탈입 금령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 이 세 곳에 사는 사람은 명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북촌이라고 불렸습니다. 경복궁 동쪽, 창덕궁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대대로 명문 양반가가 모여 살았습니다. 집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에 대문간채, 사랑채, 안채, 별채가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연목과 정자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분 증명이 됐습니다. 저 사람 인사동 산다더라는 말은 저 사람 명문가 출신이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도 집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 인사동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남산 근처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 새로 개간한 곳이나 남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산골 선비라는 말이 비아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무리 양반이어도 남산 근처에 살면 천대를 받았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사는 사람을 깔보는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남산골에서 글 읽는다고 과거에 급제하겠냐는 식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집 위치와 과거 급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정구품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지만 새로 개발 지역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5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신분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강남 불패 신화와 비슷합니다.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인정받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성 인근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최고의 거주지인 인사동과 새로 개발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살려고 했습니다. 신분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남산골에 사는 것보다 인사동에 셋방살이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일찍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산 양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녹봉으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구품 관리가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인사동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자식도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녹봉의 절반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놀라운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180년 거래 이력입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는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 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 자료입니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왕족으로서 한양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1724년 이 집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동전으로 환산하면 약 600냥 수준입니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냥에서 2냥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1섬은 약 80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서히 상승했습니다. 1800년경에는 은화 500냥 정도로 올랐습니다. 76년 만에 1.67배 상승한 것입니다. 연평균 0.7%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개항을 거치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19세기 말 이 집값은 동전 2만 8천 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왜 개항 이후 집값이 폭등했을까요? 첫째, 한양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한양은 상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한양의 인구 증가는 상업 인구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둘째, 화폐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은화와 동전의 교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한양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청나라 사람, 서양인들이 한양에 집을 구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노비가 집을 매도한 사례입니다. 신분을 사비, 즉 개인 소유의 여종으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은화 150냥에 매도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효생은 어떻게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노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관노비와 사노비가 있었고 사노비 중에서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가 있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노비입니다. 외거노비는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신공, 즉 일정한 세금만 바치는 노비입니다. 효생은 외거노비였을 것입니다. 외거노비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팔거나 땅을 경작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1년에 일정한 액수만 바치면 됐습니다. 효생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기와 5칸, 초가 3칸이면 꽤 큰 집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임대를 주었을 것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노비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인이나 상민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지만 경제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대문 박농지를 거래한 문서도 흥미롭습니다. 이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릅니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간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를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가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조선 중종 이후 부동산 가격은 500년간 폭등해 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500년간 실패해 왔습니다. 규제를 하면 양반들은 회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격차만 더 벌어졌습니다. 집세를 규제하면 임대 자체를 꺼렸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중종 30년과 37년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에는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으로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고 집세를 감해줬습니다. 하지만 500년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였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 554만 9천 명이었던 인구가 중종 14년인 1519년에는 1046만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한양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1657년 효종 8년에는 8만 57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1669년 현종 10년에는 19만 4,0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한양의 실제 거주 인구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의 거주 인구를 예상하고 건설한 도시에 그 3배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은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처럼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 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 집을 샀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양반들은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노비를 증인으로 둔갑시키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채 집을 숨겨 소유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양반들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관리들도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양반이고 단속받는 사람도 양반이었습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자들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진짜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최부자 집은 12대를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1년에 소장료를 쌀 3,000석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최부자 집의 가훈 중 하나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싼 값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헐값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집은 달랐습니다.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가훈을 지켰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흉년에는 쌀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최부자 집의 또 다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집에 들르면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최부자 집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쌀 2,000석이 손님 접대와 구휼에 쓰인 것입니다. 최부자 집은 이렇게 12대를 부자로 살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쓴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강남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똘똘한 한 채가 화제입니다. 500년 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처럼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산골 선비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집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 부동산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습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노비를 증인으로 둔갑시키며 집을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500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주 최부자처럼 흉년의 땅을 사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500년 전에도 집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